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1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틀렸다 그지? 뒷부분이.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기업 실체 가정, 계속기업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지요? 요거 틀렸고. 2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지? 요거는 자산과 부채의 분류 표시를 유동성 순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지요? 기간별 보고 가정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는데 인위적으로 기간을 딱딱 끊어가지고 보고하겠다라는 가정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자산 부채를 어떻게 유동 항목은 위에, 비유동 항목은 아래쪽에 배치한다라는 내용이고, 그지? 이런 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어쨌든 2번 지문도 그러면 틀렸다라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지? 3번.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 실체를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과 소유주의 자산을 분리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맞다, 그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지? 계속기업의 가정은 회사가 조만간에 문 닫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업한다라는 가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2번.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당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자, 복습 차원에서 상품 계정의 총계정 원장 그려서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해 봅니다. 상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이 왼쪽에 적히고 증가한 것, 즉 단기 매입이 왼쪽에 적힙니다. 요거 두 개의 판글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그리고 총계정 원장 오른쪽도 마감하고 나면 요 금액 합산 금액이 요 왼쪽과 똑같아집니다. 그지요? 판매 가능 상품. 자, 상품이 감소했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에 팔아먹었다. 그지? 그 뜻이고,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오른쪽에 기재된다. 됐지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라는 두 녀석이 나누어 먹는 구조다 이겁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계산할 때 단가 산정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지?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선입선출법으로 설명할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팔리는 부분이 매출원가다. 그지? 매출원가는 아주 오래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매출원가로 기록되고,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기록된다. 그지? 자, 그런 상황인데 물가가 점점 상승한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 재고가 엄청 크게 기록된다. 그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엄청 비싸니까 요게 기말 재고가 제일 크고, 그러면 요 네모 표시한 금액을 두 녀석이 나눠 먹는 구조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지? 요런 게 선입선출법.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걸 말한다, 그지? 매출원가가 비용이잖아. 비용이 제일 작으니까 매출 총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선의선주법에서 다른 평가 방법보다 좀 커진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방향을 정리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움직이는 방향이랑 결론값인 당기순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제일 크다라고 결론 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자, 지금 묻는 거는 물가 상승하는 상황인데 당기순이익이 제일 큰 게 아니고 작은 거를 고르랍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정반대 뭐가 정답입니까? 후입선출법이 정답이지 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엄청 오래전에 예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기말 재고로 기록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그지 엄청 작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거는 물건값이 낮으니까 그지? 그래서 기말 재고가 작게 기록되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커지니까 그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 뺀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작게 결론 나온다 이거지. 됐지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쭉 좀 개념 복습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3번. 당기 10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했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50만 원으로 추정되었고요. 연수합계법으로 생각한다. 주식회사 한국이 결산일인 당기 12월 31일에 계상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단월할 생각하십시오. 됐지요? 월할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네요. 자, 취득원가 500만 원. 그래서 잔존가치 50만 원 뺍니다. 4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계산 들어간다, 그지? 분모는 뭡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내용연수가 3년. 1 플러스 2 플러스 3, 요게 분모다, 그지요? 6이다, 그지? 분자는요, 3부터 간다, 그지? 3, 요게. 첫 번째 연도의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다만 요거는 12달치 1년분이다, 그지? 그런데 취득 언제 했다고? 10월 1일. 그런데 월할 계산하고요. 올해 12월 31일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12달치 중에서 몇 달치만 이렇게 발라내야 되겠습니까? 10, 11, 12, 3달치를 발라낸다, 그지? 여기 12달치고 요거에 대해서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해야 이제 결론값이 탁 나올 거다. 됐지요? 자, 45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6 하면 225만 원 계산되고 그거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562500 계산되네요. 정답은 2번.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으로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아니다, 그지요? 직접법도 가능하고 간접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접법은 뭐라고? 상각회계 처리를 해당 무형자산 자체를 그냥 감수시키는 걸 말하고, 간접법은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 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그렇지? 둘 모두 허용은 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됐지요? 그래서 직접법만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린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인 걸로 본다. 그지? 3번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입가액에 취득 관련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할 거다. 맞지? 4번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지? 이런 내용도 공부했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거 찾아보세요. 그지? 너무너무 쉽지만 엄청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라. 그지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그지요? 정답은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그지요? 그래서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는 1번이 되겠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기회원가라는 거는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지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했다. 그지? 그러한 선택 과정에서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큰 효익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포기하고 나는 요 대안을 선택한다. 그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기회원가는 다른 내가 포기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말하더라. 오케이. 2번 매몰 원가라는 거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고 더 이상 우리가 뭐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원가를 말한다. 오케이. 3번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랍니다. 틀렸다. 그지요? 설명하는 내용은 회피 가능 원가가 아니고 회피 불능 원가를 설명하고 있네. 그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뭐 어느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원가니까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런 게 회피 불능 원가. 회피 가능 원가라는 거는 어느 대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 4번 관련 원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그지? 어느 대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관련 원가라고 이름 부른다. 그래서 뭐 회피 가능 불능이랑 관련 원가 연결시켜 보면 회피 가능 원가가 관련 원가다 이겁니다. 그지? 대안에 따라서 회피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었다. 오케이. 문제 7번.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1번.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다. 그지? 고정원가는 생산량 증감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걸 말한다. 그지? 3번. 생산량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변동원가다. 그지? 타이어 한 개 10만 원입니다.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 4개 들어간다. 그지? 40만 원. 그러면 한 대 만드는데 40만 원. 2대 만드는데 80만 원. 3대 만드는데 120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총원가가 증가합니다.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뭡니까? 뭐 몇 대를 만들든 간에 차 한 대로 따지면 어차피 40만 원씩 다박다박 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1, 2,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생산량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그렇지 않다. 그지? 총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공장 건물에 대한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 이겁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건물이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월세 내는데 그거는 뭐 공장에서 차를 몇 대 만드는지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단위당 고정 원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조업도. 자,
한 대 만들었답니다. 100만 원 월세 주는데 차를 한 대 만들었대. 그러면 한 대당 단위당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월세 들었는데 차를 두 대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단위당 고정원가는 50만 원 되겠지. 세 대 만들었답니다. 33만 3,333원, 그지? 그게 되겠고. 네 대 만들었답니다. 25만 원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지? 조업도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다. 됐지요? 근데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지. 문제 8번 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도 엄청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자, 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틀렸다, 그지요?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매출원가의 상세 내역에 기재되는 거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겠지. 3번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합산한 거를 말한다. 의미는 맞는데, 그지? 제조원가 명세서 서식을 보면 사실은 단기총 제조원가가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원가 발생 형태, 즉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형태로 기록이 된다, 그지? 그래서 의미는 맞기는 맞지만 3번 질문 조금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이런 형태로 기록되고, 그거 전부 합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이다. 4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일치해야 된다, 그지? 당연히 연결되는 숫자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1번. 문제 9번 캠핑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붕붕은 고급형 캠핑카랑 일반형 캠핑카 두 가지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모델별 제조와 관련해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오케이. 주식회사 붕붕은 직접 재료 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고요. 단기 실제 제조간접비는 240만 원이다. 일반형 캠핑카의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됐지요. 제조간접비를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간접비를, 그지? 일반 캠핑카에 배부해야 되는데 그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다 이겁니다. 됐죠? 뭐 예정 배부에 대한 설명 전혀 없는, 그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 오케이. 자, 실제 배부율 사용하면 되네. 제조간접비가 240만 원인데 이걸 뭘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답니다. 자, 직접 재료비 합해 보면은 300만 원이네, 그지? 240만 원 나누기 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실제 배부율이 0.8원이다, 그지? 0.8원. 직접 재료비 1원당 0.8원을 이렇게 배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120만 원 하면 일반형 캠핑카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다, 그지? 120만 원 곱하기 0.8 하면 96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요거 합한 거가 일반형 캠핑카의 단기총 제조원가일 거다, 그지? 얼마입니까? 96만 원 플러스 12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하면 2760000이 정답이 되겠지. 됐지요? 자, 문제 내용 다시 요약한 거고요. 정답은 2760000.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입니까? 뭐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 이것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십시오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 변형했네.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까지 좀 작업을 진행해 보아야 되는 문제 될 겁니다. 자, 물량 흐름 파악할까요?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제공품이 2,500개. 기완성도 있는데 평균법이니까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면 된다, 그지? 없는 걸로 보자. 단기 투입이 3만. 왼쪽 어깨가 3, 2, 5, 0, 0. 오른쪽. 완성된 거가 몇 개인지는 직접 제시 안 돼 있네. 기말 제공품으로 치고 올라가자. 기말 제공품이 4,000개. 완성도가 30%. 자, 오른쪽 합산한 게 32,500 되어야 되니까 완성된 게 몇 개입니까? 32,500에서 4,000 빼면은 28,500이지 뭐. 됐지요? 이게 완성된 거구나. 자, 물론 뭐 가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뭐 복습 차원에서 재료비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28,500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으면 된다, 그지? 평균법은 전부 다 올해 처음부터 올해 새롭게 착수한 걸로 보니까 이제 요거 분석합니다. 4,000개. 자, 파이프라인을 좀 공간이 좀 좁네. 파이프라인 열기 있을 때 4,000개가 30%에서 멈췄다, 그지? 그런데 재료비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을 가정하니까 30% 진행되더라도 4,000개 곱하기 100%, 4,000개를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으로 보는 거고,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니까 4,000개 곱하기 30%, 4, 32, 1,200개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본다, 그지? 자, 재료비는 합해보면 3, 2, 5, 00 나올 거고, 가공비는 28500 플러스 1200 하면은 29700 나오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구해야 되는 거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다, 그지? 자, 요거를 나눌 거고, 뭐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배분 대상 원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뭐 가공비가 올해 투입한 가공비도 있고, 기초 제공품에도 가공비가 있잖아, 그지? 이걸 전부 합한 거를 배분 대상 원가로 한다. 평균법은 요 기초 제공품도 그냥 올해 새롭게 투입한 걸로 보니까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306 500 플러스 3만 원 하면은 1336 500이다, 그지? 1336 500 나누기 29700 하면은, 그지? 그게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고 45원 계산되네. 됐지요? 정답은 45원 계산해 봤고, 정답 확인합시다. 정답은 문제 다시 요약해 본 거고요. 자, 정답은 45원, 4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네요.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하는 문제. 뭐 이것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다만 자주 출제되니까 이번 회차는 조금 어렵게 출제해야 되겠다라고 좀 출제위원이 생각한 모양이야. 약간 항목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먼저
시외 우동 고속버스 여객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인데 예외가 엄청 많았다, 그지? 비행기, 고속철도, 뭐 KTX 같은 거, 그 다음에 택시, 우등 고속버스 뭐 이런 거는 조금 사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모양이었다, 그지? 그래서 과세라고 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내용대로 면세 규정 적용되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일반 시외버스 뭐 요 정도가 면세로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복습해 봤고 그러면 지금 제시된 거는 우등 고속이니까 뭐라고? 과세다 이겁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다, 그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여러 가지 학원, 각종 학원들 전부 다 면세인데 예외가 2개 있었다, 그지? 댄스 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그래서 이런 거는 학원이지만 과세이다. 됐지? 그 다음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이든 외국에서 수입한 거이든 전부 다 면세이더라. 맞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밑에 마와 라라는 항목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차 주제 한번 개수를 일단 묻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다, 그지? 그리고 생소한 내용까지 좀 끼워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하고 싶었나 봐. 걱정하지 마. 뭐 이 문제 좀 틀렸다고 전혀 좌절할 필요 없고 출제원이 이 문제는 좀 제발 틀려주십시오라고 우리한테 부탁하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전혀 좌절할 필요 없는 거고 다만 강조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 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내용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 이 문제 한 개에 5분, 10분 절대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빨리 답을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뭐 그 부분 잔소리 드렸고요. 자, 마와라라는 거 뭐 생소한 내용인데 세법 저 구석탱이에 있긴 있답니다. 뭐 그거에 출제된 거고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 변호인의 국선 변호. 지금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를 지금 구할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지? 뭐 그럴 때 나라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지? 국선 변호 제공되는 거고 약간 공익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뭐 기업 활동하면서 뭐 국선 변호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 변호가 면세다라고 판단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뭐 이런 거를 출제해야만 했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은 드네요. 어쨌든 요거 면세. 그 다음에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면세 항목 중에서 예술 창작품, 예술 공연, 아마추어 운동 경기 이런 거는 국민 문화 후생 관련으로 볼 수 있으니까 면세다라고 공부했었다, 그지? 그런데 이제 골동품 이게 과연 면세로 인정되는 예술 창작품인지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 세법 세부 규정을 보면 이런 골동품 사고 파는 거는 예술 창작 성격보다는 돈을 조금 벌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동품 사고 파는 거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일리 있습니까? 오케이. 좀 생생한 내용 한번 판단해 보았고요. 이제 답 찾읍시다. 면세 항목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괜찮아. 틀려도 돼.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대손 사유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엄수표가 포함된다. 그치? 2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다, 그지? 그 다음 3번.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맞는 문장이긴 한데 연수가 틀렸다 그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정답은 3번 되겠네. 4번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뭐 원칙적인 내용이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그지? 2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거소지가 원칙이다. 거소지가 아니고 주소가 원칙이고, 그지? 주소가 없을 때 이제 거소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에 의하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리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있다면 그거를 빼고 세금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런데 모든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틀렸다라고 볼 수 있지, 그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빼야 된다라는 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1, 2, 3은 틀렸고 4번이 정답이겠네.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맞지요? 오케이.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 정답은 4번. 문제 14번. 거주자 김민재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단, 이자 소득금액은 모두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이다. 됐죠?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 문제입니다. 자, 양도소득 분류과세다, 그지?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인데 다른 종합과세 되는 게 없다면 자, 근로소득이 원천 그 연말정산 과정 거치니까 별도로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자 소득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종합과세 되는 거고 그러면 근로소득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지? 설사 연말정산 했다 하더라도 요 이자 소득하고 합해가지고 다시 확정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은 분류과세다, 그지? 그래서 확정 신고해야 되고 요 두 개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세금 계산해서 신고한다.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5,200만 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다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앞에 상용이라는 문구 추가하면 좋겠다, 그지? 이론 근로소득은 그냥 원천지수로 끝나버리는 분리과세 적용되니까, 그지? 이거 이론 근로가 아니고 상용 근로다라고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 좀 더 확실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수로 갈 때는 근로소득 금액 앞에 문구 추가해서 상용 근로소득 금액 이렇게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2번.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들이 더 깔끔하고 좋긴 한데 딱 두 문제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막 있는 좀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회차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지요? 15번 문제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런 내용은 전산 세무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할 내용이 전산 세무 2급으로 출제가 되었네. 어떻게 하자고?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가끔 이렇게 출제되는 일이 있어. 워낙 세법 규정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 문제에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느낌 가는 대로 그지?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뭐 일단 출제되었으니까 나중에 전산세무 1급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세법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전부 월급 주는 내용이네. 자, 회사가 월급을 줄 거다, 그지? 월급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그냥 뭐
사무직 직원이라고 가정할게.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기록해 가지고 비용 기록되니까 그만큼 당기 수익이 작아지고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냅니다. 그러면 급여라고 비용 기록하면 법인세가 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런데 회사가 장부에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기록했어. 그런데 실제로 돈을 직원한테 오늘 안 준다 이겁니다. 나중에 줄게 라는 차원에서 대변을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그냥 기록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에 급이라는 비용이 기록되니까 법인세가 지금 작아질 겁니다. 됐지? 법인세는 작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직원한테 돈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때 세법에서는 감안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직원한테 월급을 제때 안 준다고요? 근로기준법에서 감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내용이고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겁니다. 야, 네가 급여라는 비용 처리해가지고 법인세를 작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직원한테 월급 안 주고 있다고? 그러면 직원한테 원래 월급 줄 때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원천지수 신고하잖아, 그지? 네가 실제로 직원한테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월급 계산해가지고 비용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반드시 신고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규정 이름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랍니다. 그거 묻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지만 돈 준 걸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의제라는 단어는 간주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돈 준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나라의 그 부분을 좀 신고 납부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급시기 의제 또는 원천징수를 간주한다. 지급시기 의제라고 이름 부르고 그거를 원천징수 시기가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다 이거지. 세부적인 내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월급 주는 거를 1월달 월급부터 11월 월급까지는 1월달 월급 1월달에 줘야 될 거다, 그지? 아무리 늦어도 2월달쯤엔 줘야 될 것 같은데 1월부터 11월 월급을 12월 31일까지 주지 않는다면 12월 31일 날 월급 주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월급은 12월에 줘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고 아무리 늦어도 1월 달쯤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거보다 더 늦게 준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2월 말에 주는 걸로 본답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대. 됐죠? 2월 말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2월 말은 자 1년치 원천징수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한다, 그지? 언제 한다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하니까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냥 2월 달에 월급 주는 걸로 보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신고 납부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 10일, 3월 10일 날까지 어쨌든 신고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법 취지가 되겠지. 그래서 12월은 2월 말에 주는 걸로 간주한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대. 11월까지 월급은 12월 31일까지 일단 마무리시키고 싶었대.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봅니다. X1년도 11월 월급을 12월 31일에 지급했답니다. 딱 이때 지급했네. 알았다. 요거는 인정하겠지. 11월 달 월급은 그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다? 그래도 인정을 못해. 1월달 지급하더라도 이건 뭐 인정 못하고 12월 31일에 X1년도 12월 31일에 돈 주는 걸로 보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러면 요 11월 월급에 대한 원천수 금액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 다음 달 10일이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는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1월 말로 돈 주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막 신고 납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페널티 매기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3, 4 확인합니다. 12월 달 월급을 1월 30일에 지급했다고?
2월 말에 주는 걸 보는데 그거보다 빨리 1월 31일에 돈 준다 그러면 이건 인정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12월 월급을 3월 31일 지급한다. 이건 인정 못 하겠다 이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요때 지급하는 걸로 보거든.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아야 되니까. 그지?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겠다. 이거는 맞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용 처리했다고 아무리 늦어도 요때는 돈 주라. 돈 주지 않더라도 요때 주는 걸로 보아서 원천지수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다 이겁니다. 됐죠? 지급시기 의제. 요때 돈 주는 걸로 보겠다라고 보는 거 간주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 원천지수 금액을 언제 신고 납부하냐 정리해보면 요 케이스는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거고, 요 케이스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지? 이렇게 신고 납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지요? 뭐 이런 규정이 있나 보다. 전산세무 1급에서 공부하게 되나 보다. 뭐 가볍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11회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